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온라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엘니뇨 관련해 갖고 원격 수업을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엘니뇨 관련해서 이제 복습을 한 반이 있고 안 한 반이 있는데, 복습을 안 한 반은 다 여러분들이 등교 계약할 때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니뇨는 그 당시에 이제 대기와 해양 간의 상호작용, 특히 동쪽과 서쪽 간의 상호작용이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순환이 강화되면은 뭐 라니냐가 발생하고, 순환이 악화되면은 엘니뇨가 발생하고 등등을 배웠고요.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은 각각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에 어떤 식으로 날씨와 기압 배치 등이 변하는지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들을 우리는 엘니뇨 남방 진동 또는 엔소라고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엘니뇨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엘니뇨가 어떻게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니뇨가 발생한다고 다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뭐 뜨거워지는 곳이 있다면 여기 뭐 건조한 곳도 있고, 일부 지역에는 뭐 한랭한 곳도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다 뭐 뜨거워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에 뭐 일년이 대체적으로 따뜻해지니까 이 따뜻해질 때는 어떻게 해양 환경이 변화되는지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고 이제 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는 분야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큰 대기 범위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딱 직관적으로 엘니뇨는 어디서 딱 나타나고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없고,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피해도 줬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뭐를 배울 거냐? 바로 지구 기후의 변화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기후가 변화하는 데는 자연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인간 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 기후 변화 원인을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 활동으로 일어나는 기후 변화가 환경,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 변화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서로 토의해보고 그 결과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론적인 것보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토론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사회에서 기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들을 찾아보는데 조금 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이번 시간에 수업을 할 내용은 기후변화 원인을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자연적 원인이 있고 어떤 인위적 요인이 있는지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후변화의 원인 해갖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 학습 목표에서 나왔듯이 기후변화는 자연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뒤로 넘어가면 인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아주 먼 과거에는 인위적인 요인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자연적으로 기후가 변화한다 라고 이제 그 당시에서는 연구가 됐었겠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인간 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기후가 실제로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어떤 자연적 요인이 있었고 어떤 인위적 요인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적 요인을 먼저 알아볼 건데요. 그 자연적 요인을 크게 또 두 가지로 우리는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냐? 지구 외적 요인과 지구 내적 요인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지구 밖에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구 밖은 우리가 무슨 권이라고 하죠? 네, 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권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지구의 기후가 변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그 요인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외적 요인을 먼저 알아볼 건데요. 여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차운동, 두 번째는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구 공전 궤도 20률의 변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태양 활동의 변화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 변화의 자연적 요인 중 지구 외적 요인에는 크게 3 플러스 1, 네 가지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는 바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리고 마지막 한 개는 태양 활동 변화, 이렇게 해서 총 네 가지의 요인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각각의 요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세차 운동과 기울기, 이거는 뭐에 관련된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지구의 자전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지구의 자전축은 몇 도 기울어져 있을까요? 네, 23.5도 기울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축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일한 위치에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주는 거일 겁니다. 자전축의 위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차 이동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23.5도의 자전축의 위치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이 자전축이 어땠었냐면 현재는 여기 있던 자전축이 과거에는 반대편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 자전축이 이렇게 지금은 현재 여기 있었지만 자, 지금 보시면은 현재는 지금 자전축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전축이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시간이 또 지나면은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이 빨간 궤도를 빙글빙글 도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축이 이렇게 빙글빙글 북극 딱이 제일 북쪽을 기준으로 해서 도는 이 운동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바로 세차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축이 현재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원 운동을 하는 이것을 우리는 바로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차 운동의 주기는 바로 몇 년이냐면 26,000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이 자전축이 26,000년 뒤에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 자전축이 반대로 가는데 여기 반대편으로 가는 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네, 13,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자전축이 오른쪽을 보고 있지만 13,000년 후에는 자전축이 왼쪽을 보고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입니다. 자전축이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는 것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기도 하는데요. 현재 23.5도 기울어져 있는 자전축이 24.5도부터 21.5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축의 두 번째 변화는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전축의 세차 운동이고요. 두 번째는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자전축이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빙글빙글 돌면서 이 기울기가 바뀌기도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자전축에 관련된 게 아닙니다. 바로 지구의 공전 궤도와 관련된 건데요. 현재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원운동을 할까요? 아닙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현재 타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좀 과장되게 타원을 그려놨어요. 실제로는 원운동에 가까운 궤도를 원운동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살짝 더 타원 운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찌그러진 정도, 이 타원의 모양이 얼마나 더 잘 만들어지는지 그것을 우리는 이심률이라고 하는데요. 이 찌그러진 정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벽하게 원궤도에 거의 가깝다면 뭐 과거에는
이런 타원형 궤도에 조금 더 가까웠고 다시 원궤도로 돌아오고 이런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지구 공전 궤도 이심률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구와 외권과의 그런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태양의 작용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지구에 의한 요인이었다면 이건 태양에 관한 요인입니다. 태양 표면에는 흑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흑점이라는 게 개수가 일정하지 않고 엄청나게 많아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태양 필터를 끼고 태양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태양 표면에 거무잡잡한 점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개수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된다고 하는데요. 보면은 1700년부터 1600년까지는 흑점의 개수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태양 활동이 활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1900년도에서 2000년 사이에 이 시기에는 흑점의 개수가 정말 많기 때문에 태양 활동이 되게 활발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흑점의 활동이 적었을 때는 태양 활동이 활발하지 않고 태양 활동이 활발하지 않을 경우 지구의 기온이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때는 소빙하기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흑점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고 지구의 온도가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그런 온난한 기후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에 관해서는 알아봤고요. 위에 지구에 관한 세 가지 요인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현재의 그림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림을 보면은 원일점과 근일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까 오른쪽에 말했던 것처럼 태양이 지구와 태양을 공전할 때 완벽한 원궤도로 돌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원궤도로 태양을 돌게 되는데요. 이때 타원궤도로 돌 때 태양에 조금 더 가까운 쪽이 생길 수가 있고 태양에 조금 먼 곳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을 빙글빙글 돌 때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우리는 근일점이라고 하고요. 태양에서 가장 먼 것을 우리는 원일점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구는 근일점에서 지구 자전축이 이런 모양, 원일점에서 지구 자전축이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일점에 위치할 때가 여름일까요? 근일점에 위치할 때가 여름일까요? 생각해 봤나요? 네, 대부분의 친구들은 근일점에 있을 때 여름이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왜요? 라고 물어보면 태양과 더 가까이 있으니까요 라고 대답을 하겠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태양과 가까이 있으면 물론 따뜻하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영향이 큰 게 뭐냐면 지구 자전축의 영향이 더 큽니다. 그게 뭔 말이냐? 현재 이 지구 자전축은 태양을 보고 있습니까? 태양을 등지고 있습니까? 북반구 기준으로? 네, 태양을 등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여기 지구 자전축은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는 여기 두 가지의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전축이 태양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여기보다 더 뜨거울 겁니다. 하지만 태양의 원일점이 근일점보다 더 멀기 때문에 더 추울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효과가 서로 싸운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효과 중에 더 큰 효과가 바로 이 자전축에 대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얘는 태양에 비해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원일점에서 여름, 근일점에서 겨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000년 후에 이때 연교차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교차는 가장 더울 때와 가장 추울 때의 온도 차이인데요. 한마디로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000년 후에 원일점에서는 겨울이 될까요? 여름이 될까요? 겨울이 될 거겠죠. 왜냐하면 자전축도 태양을 등지고 있고 거리도 더 멉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때의 겨울보다 더 추울까요? 더 더울까요? 더 춥겠죠. 왜냐하면 이때 여기는 자전축도 태양을 등지고 있고 거리도 태양보다 멀기 때문에 더 추운 겨울이 될 겁니다. 반면 근일점에서는 더 더운 여름이 되겠죠. 그러면 이럴 경우 연교차는 증가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가 커질 때와 작아질 때 연교차가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자전축이 더 많이 기울면 연교차가 어떻게 될까요? 네, 연교차가 더 당연히 커지겠죠. 근일점과 원일점의 경우에 지구 자전축이 더 기울면은 그만큼 더 효과가 강해지기 때문에 연교차가 커질 거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전궤도 이식률의 변화인데요. 이식률은 찌그러진 정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찌그러진 정도가 더 심할 경우에는 이식률이 크다고 하는데요. 지구가 더 많이 찌그러지면 찌그러질수록 연교차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현재 원궤도는 이건데 더 찌그러지면은 이게 더 태양 가까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는 여름일까요? 겨울일까요? 아까 겨울이라고 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지구 자전축이 태양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이라고 했는데요. 더 가까워지면은 현재의 지구보다 더 온난해지겠죠. 더 따뜻해진 겨울이 될 겁니다. 반대로 여기는 더 추워진 여름이 될 거고요. 그런 것처럼 연교차가 원궤도에서 타원궤도로 변할 때는 연교차가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식률이 커지면 연교차는 작아진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천천히 한번 어느 때가 여름이고 어느 때가 겨울이고 이 여름일 때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무엇이 있고 그 요인이 어떻게 변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공책에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서 왜 연교차가 작아지고 왜 연교차가 늘어나는지 스스로 한번 탐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의 자연적 요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 중에서도 지구 외적 요인을 알아봤죠. 그러면 지구 내부에서도 자연적으로 기후가 변화되는 요인이 있는데요. 바로 화산 폭발입니다. 지구 내부에서 화산이 폭발할 경우에는 막 연기가 올라오겠죠. 그 연기가 어디를 덮을까요? 네, 하늘을 덮습니다. 하늘을 덮으면 태양빛이 안 들어오고 기후가 엄청 추워집니다. 실제로 피나투보 화산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지구의 기온은 약 0.5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로 대륙과 해양의 위도별 분포와 지리적 위치 변화입니다. 지구가 판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기후가 바뀐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또 이렇게 위치가 바뀌면은 해류의 흐름이 바뀌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운 심층순환은 지구의 기후를 결정짓는다 라고 선생님이 말을 했는데 대륙의 분포가 바뀌면은 바로 해류의 이동이 바뀌기 때문에 역시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킨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기후 변화의 외적 요인이 아니라 내적 요인으로는 화산 폭발, 대륙과 해양의 지리적 위치적 변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기후가 변화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위적 활동에 의해서 기후가 변화되고 있는데요. 그냥 온실효과 알죠? 온실효과 등이 막 인간 활동에 의해서 발생해서 이제 기후를 변화시킨다고 하고요. 다음에 화석연료의 연소와 산업화로 대기 중에 에어로졸이 많아져 지구의 기온을 낮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에어로졸이 모든 에어로졸이 지구의 기온을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에어로졸은 복사 에너지 흡수를 통해 지구의 기온을 높이는 에어로졸도 있고요. 반면 태양빛을 반사하여 지구의 기온을 낮추는 에어로졸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처럼 에어로졸이 지구의 기온을 무조건 낮춘다? 그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나무를 베어 산림을 파괴하거나 도시화 등 지구의 지표에 반사율이 변하여 기후를 일으킨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산업화가 되게 되면은 반사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원래는 태양빛을 다 반사시켜서 다시 외부로 보내야 되는데 그걸 흡수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도시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면 기후가 변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가 변하게 되면은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온실효과가 대표적이죠, 그렇죠? 온실효과는 이렇게 다시 태양이 들어왔을 때 이걸 다시 재방출을 해야 되는데 이때 온실이 있어가지고 많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구 내부에 갇혀져 있는 그런 게 바로 온실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후가 변화된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두 번째는 이제 지구 온난화입니다. 지구 온난화는 온실효과가 강화돼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따뜻해지는 게 정상인데 그게 심각하게 더 많이 따뜻해지고 있는 게 바로 지구 온난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온실효과와 지구 온난화는 같은 말이다라고 하면은 틀린 거예요. 온실효과는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항상 나타납니다. 대기가 있다면 지구가 아니라도 어느 행성이라도 온실효과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는 온실효과와는 다르게 온실효과가 좀 많이 심각해졌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거를 지구 온난화가 발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와 메테인의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런 기후변화 자료를 통해서 얼마나 온도가 더워졌는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쭉 여기는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해보는 거라서 그닥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도 최근에 아열대 기후로 변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런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있다고 합니다.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분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이건 교과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서 한번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거를 한번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쭉 나갔고요. 왜냐면 이거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해줄 게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교과서 읽어보고 인터넷 많이 찾아보고 자료 찾아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해보는 그런 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꼼꼼히 교과서에 나온 내용은 다 읽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표층해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심층해류, 그 다음에는 엘니뇨, 남방진동, 용승, 침강 이런 걸 했고요. 마지막은 기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 단원이 대기와 해양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단원이었고요. 다음 단원에는 이제 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우주에 대해서 한번 같이 다음 시간에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